짜잔! 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의 1장과 2장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용비어천가는요, 세종 27년 1445년에 지어져서 세종 29년인 1447년에 간행된 악장이에요.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는요, 한글 표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조선이 세워지기까지의 선조들의 사적을 중국 고사에 비유해서 그 공덕을 기리면서 노래한 그런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웅서사시에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용비어천가가요, 중세국어 문제의 지문으로도 잘 나오지만 여러분 고전시가 문제의 지문으로도 잘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럼 용비어천가는 어떤 시가 형태에 속할까요? 악장이라는 시가 형태에 속하는데요. 악장은요,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예요. 나라의 제전이나 연례 같은 공식 행사에 쓰이기 위해 새로 지은 노래 가사들을 특별히 따로 묶어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용비어천가 역시도 악장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세종이 순서상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지만 아주 초창기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여기에 건국한 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대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오래오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의 성격은요, 예찬적이면서 서사적이고 그리고 권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과 125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각 장이 모두 2절 4구를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자어 옆에 이렇게 도금을 달아 두었는데요. 이건 용비어천가 원문이 이런 형식을 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가로 속에다가 도금을 달아 둔 것 뿐이에요. 원문을 현대어 풀이와 대응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 여기까지 보시면요, 해동은 바다 동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육룡은 6용인데요. 용비어천가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잖아요. 육룡은 세종의 6대조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태조와 태종까지를 이루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해동육룡이 나라샤, 나라샤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 나시어가 되는데요. 날다의 어간 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고 그리고 연결어미 어가 있죠. 자, 이때 리을이 탈락을 한 형태예요. 나시어는요. 나라샤도 마찬가지겠죠. 날다라는 여기 어간이 보이시죠? 그럼 나라샤의 형태소도 분석해 볼까요? 날다의 어간 뒤에 샤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 대응되는 말이 여기 있는 샤가 되겠죠. 중세 국어 시기에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가 쓰였어요. 그런데 얘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요, 샤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은하,
아와 같은 매개 모음을 사용했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음만 사용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쓰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게 쓰였을까요? 현대 국어에 어가 있는 걸로 볼 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아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아가 있었는데 얘가 탈락을 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이 자음이 매개 모음 쪽으로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요? 나, 라, 샤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중세 국어의 기본 표기는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라고 했죠. 여기서도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22번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오늘은 23번 쓰시고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고 메모를 해 볼게요. 현대 국어에는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요, 주체, 객체, 상대 모두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주체부터 정리를 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시가 쓰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모음 어미 앞에서 샤로 교체된다고 했었어요. 샤 밑에다가는 밑줄을 치고 모음 어미 앞하고 메모를 해 볼게요. 얘네들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바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개 모음을 사용합니다. 어떤 걸 썼어요? 으나, 아와 같은 걸 썼습니다. 예문도 적어 볼게요. 동그라미 1 하시고 나, 라, 샤 라고 적으시고요. 땡땡 하고 날다의 어간에 매개 모음 아가 붙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붙고 연결어미 아는 탈락을 했어요. 자, 어떤 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동그라미 해 둘게요. 선어말 어미는요.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되고요. 뒤에는 어말 어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어말 어미를 적을 때는 앞뒤에 이렇게 찍을 해주세요. 아직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로 등장하는 대상이 객체잖아요. 이 객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요. 환경에 따라 잡 혹은 삽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썼어요. 그리고 얘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경우에는요. 이렇게 순경음 비읍으로 교체되기도 했어요. 다음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요. 평서문에서는요. 응, 이와 같이 실현이 되고요. 의문문에서는요. 응, it과 같이 실현이 됐어요. 메모해 두시고 다시 본문 읽기로 가볼게요. 다음은 일마다 천복이시니까지를 볼게요. 일마다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천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자, 이것은 천복을 받으시니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보이죠. 고성이 동부하시니 여기는요. 고성은요. 중국의 옛 성군들을 이루는 말이에요. 성군이라 하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태평성대이게 만든 그런 임금을 말해요. 옛 성군이 동부하시니 동부라는 얘기는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6대조가 한 일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옛 성군이 한 일들과 딱 들어맞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종의 6대조가 한 일은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도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보이죠.
용비어천가 일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쓰였어요. 중세국어 문제에서 일장이 나왔다 하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3개나 보이거든요. 그럼 23번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오셔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예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2번 쓰시고 천복이시니 하고 쓰신 다음에 시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쓰면 동부하시니 라고 쓰시고 시에다가 동그라미 해 볼게요. 다음은 2장입니다. 용비어천가는 1장과 125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2절 4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1절이고요. 여기가 2절입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여기까지가 한 구고요. 곧 ď고 여름 하나니 여기가 한 구예요. 1절이 2개의 구를 이루고 있고요. 2절도 한번 가볼게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여기가 하나의 구가 되고요.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여기가 또 하나의 구가 되죠. 그래서 2절도 2개의 구를 이루고 있네요. 2장은요 모두 2절로 되어 있고 총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네요. 중세어 불휘에 대응되는 현대어 불휘는 뿌리가가 되는데요. 중세 국어에서 불휘는 뿌리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여기 있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는 보이지 않죠. 불휘 할 때 이 휘는요. 현대 국어에서 위는 단모음이지만 중세 국어에서 위는 이중모음으로 소리 났어요. 오이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모음이 반모음이로 소리가 났어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조사가 어떤 게 붙는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생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불휘도 불후이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다음 현대어 깊은에 대응되는 중세어는요. 깊은까지가 되겠죠. 여기도 혹시 여러분 어간이 보이실까요? 그렇죠. 기, 피읍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깊은 이렇게 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앞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이렇게 연음이 돼서 깊은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기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다음 현대어 풀이 나무는에 대응되는 중세어 부분은요. 여기 남간까지가 되겠죠. 중세 국어에서 나무는요. 나모 혹은 남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어요. 일반적으로는 나모처럼 쓰이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그처럼 나타났어요. 그러면 남간의 형태소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남그와 안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이때 남그는 나무에 해당되고요. 그럼 보조사 느는요. 여기 안에 대응이 되죠. 중세 국어 시기에는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 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켰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보조사도 은 혹은 안을 사용했어요. 음성 모음일 때, 양성 모음일 때 이렇게요. 그 다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는 혹은 난을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음성 모음일 때, 양성 모음일 때 이렇게 선택을 했겠죠. 남그 같은 경우에는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또 모음은 아 모음, 양성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로 안이 선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앞말의 끝소리인 기역이 이렇게 연음이 돼서 남간처럼 나타난 거죠.
중세 국어는 소리대로 적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그대로 남간처럼 표기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 남그라는 형태는요, 현재 강릉 방언에도 남아 있는데요. 1906년생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계 난개 꽃이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나무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개 혹은 남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때 뭐가 보여요? 니은 기역까지가 보여요. 남그라는 형태가 강릉 방언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예가 되겠죠. 15세기 국어의 특징 정리하는 페이지로 오셔서요. 24번 쓰시고 비자동적 교체를 하는 체언이 존재함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조금 전 살펴보신 나무의 예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무는요, 나모와 남그의 형태로 교체되어 나타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나모의 형태로 쓰이는데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요, 남그와 같이 교체됩니다. 나무 외에도 중세 국어 시기에는요, 비자동적 교체를 하는 체언들이 좀 더 존재하는데요. 구멍을 뜻하는 말로 구무와 굼그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구무처럼 쓰이고요.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요, 굼구와 같이 나타났어요.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타인을 뜻하는 말로는 녀느가 있는데요. 얘는요,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년 기역과 같이 나타났어요. 바람에 대응되는 중세어 부분은요, 여기까지가 되죠. 여러분 혹시 어근이 보이실까요? 바람이 어디까지 대응될까요? 바라 미음까지가 대응이 되겠죠.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바람 에 이렇게 되겠죠.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되는 게 요거죠. 부사격 조사 역시도 무엇을 지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모음 조화를 지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말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도 어이의 애가 아닌 아이의 애를 써서 모음 조화를 지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대로 적기,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니에는 아니가 대응되고요. 흔들림으로에 대응되는 부분은 밀세가 되겠죠. 리을세는요, 중세 국어에서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뭐뭐 함으로에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중세 국어에서 미다는요, 움직이다, 흔들리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는 거니까 흔들린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16번 리을세를 정리한 곳에 오셔서 예문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할 때 빠뜨렸던 예문도 함께 적어볼게요. 사, 마, 디, 아니, 할, 세라고 적고요. 리을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하신 거 아니, 밀, 세라고 적으시고요. 리을세에다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볼게요. 다음 현대어 꽃에 대응되는 부분은요. 여기 있죠. 곳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발견되었죠. 중세 국어 시기에는 종성표기에 몇 개의 자음만 쓴다 했어요. 8개의 자음만 사용했다 했죠. 그것을 뭐라 한다 했어요? 팔종성법이라고 한다 했었죠. 어떤 자음만 쓰였어요? 가느다란 물방울사 이렇게 8개의 자음만 쓰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음이 쓰였어요? 지읒이라는 자음이 쓰였죠. 그럼 얘는요, 팔종성법의 어긋난 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표기를요, 형태를 밝혀 적었다 해서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앞에서 했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사마띠 아니할세 할 때 이 사마띠하고 잘 나오는데요. 사마띠 아니할세의 시옷은요, 원래 기본형을 밝혀서 적으면 치읓이라고 해야 되는데 팔종성법을 지키기 위해 시옷을 표기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하고 같이 잘 나와요. 여기서는 팔종성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옷을 썼고 여기서는 팔종성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형태 음소적 표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세국어의 기본 표기법은 소리대로 적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팔종성법에 따라 8개의 자음만 종성 표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8개의 자음만 종성해서 소리가 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5번에 오셔서 팔종성법에 어긋난 표기라고 쓰시고요. 무엇을 써볼까요? 곧 하고 써줄게요. 그리고 지읒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어근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거죠. 이런 표기를 형태의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현대국어의 조코에 대응되는 중세국어 부분은요, 교코가 되는데요. 현대국어의 조타에 대응되는 중세국어는요, 교타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교타의 어간 뒤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어간 말음 히읗과 연결어미의 첫소리 기억이 축약되어 크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돼서 교코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소리대로 적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교타의 어간이 현대국어로 오면 조타가 되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중세국어의 드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즈로 바뀌게 되죠. 어떤 음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교타 할 때 쓰인 모음 요는요, 이오 하는 소리가 나요. 앞소리가 반모음이거든요. 드나 트와 같은 국외음이 아닌 음이요, 반모음이라든가 모음이를 만나면 즈나 츠와 같은 국외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드가 반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국외음 즈로 교체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여기다가 예문을 더 추가해 볼게요. 중세국어에서의 교코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좆코가 됩니다. 자, 드가 즈러 국외음화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중세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현대어 열매에 대응되는 중세어는요, 여기 있죠. 여름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어간 열이 보이시나요? 여름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동사 열다의 어간 뒤에 명사를 파생시키는 전미사 음이 결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열다 뒤에 음이 결합함으로써 열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동사 어간의 말음이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이렇게 연음이 돼서 여름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표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때 음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름 사이에 이렇게 방점이 있습니다. 현대어에서의 여름, 서머를 의미하는 중세국어도요, 여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름 혹은 여름 혹은 여롬과 같은 형태로 쓰였는데요. 이때는 얘네들이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열다의 어간 뒤에 형식 형태소 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방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이에 대응되는 부분은 하나, 니가 되죠.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많다, 크다, 높다, 넓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여기서는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많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 다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나가 쓰였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에 안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은 2절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풀이 셈이에 대응되는 부분은 셈이 여기까지가 되겠죠. 형태소를 분석해 볼게요. 셈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 미음까지가 어근이 되겠죠. 현대어의 셈에 대응되는 부분이 사임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조사로 영이 있는 이가 온다고 했었죠. 현대국어처럼 중세국어에서도 영이 있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깊은은 위에서 풀이했었죠. 물은요. 얘는 물은에 대응이 되는데요. 형태소를 분석하면 물은 이렇게 분석이 되죠. 어근이 물이을까지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이 현대국어의 물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 보조사 은이 여기 똑같이 대응이 되죠. 중세국어에서의 물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물로 바뀝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의 모음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우 모음으로 바뀝니다. 의 모음은 평순 모음이고요. 우 모음은 입술이 둥근 원순 모음이 되죠. 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원순 모음화 현상을 14번에 메모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예문을 추가해 볼게요. 중세국어에서의 물, 불, 풀은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물은 물, 또 불은 불, 또 풀은 풀 이렇게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직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현대어의 가뭄에 대응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가말에가 되는데요. 여기도 혹시 어근이 보이실까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가, 말, 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현대어의 가뭄에 대응되는 부분이 중세어의 가말이 됩니다. 이때 앞말에 쓰인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도 어이의 애가 아니라 아이의 애를 쓴 거예요. 무엇을 지켰어요? 모음 조화를 지켰죠. 아니는 그대로 아니에 대응이 되고요. 위에서 했었죠. 리을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말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긋다라는 어간 보이시죠? 현대어로는 그치 물어라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까지 해석을 해 볼게요. 내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내가가 되는데 이때의 내는요. 하천을 말해요. 냇물 할 때의 그 내예요. 내가에 대응이 되는 내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내, 히읗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격조사 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주격조사 이가 됩니다. 왜 주격조사 이가 붙었을까요?
앞말이 히읗이라는 자음으로 끝나죠. 그랬기 때문에 0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읗 소리가 이렇게 이의 첫 소리로 가서 내히처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 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표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보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 처음 보셨을 텐데요. 중세 국어에는요, 히읗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 존재합니다. 25번에다가 히읗 종성 체언이 존재함이라고 메모하시고요. 조금 전에 본 예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히라고 쓰시고요. 밑줄을 치시고 네, 히읗 받침 플러스 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네, 히읗에다가 동그라미 해둘게요. 예문을 좀 더 드리면 지난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랏 말싸미 할 때 그 나라 말이에요. 이 나라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요. 나라, 할, 나라를 이라는 의미예요. 또 나라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나라히는 나라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나라 히읗까지가 어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1어에 대응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1어가 되겠죠.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여기 있는 어간 보이시죠? 이제 1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여기 있는 리을이 이렇게 연음이 되었다는 것까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일다라는 말은 내를 이룬다라는 말이 되겠죠.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되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가느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바다에 대응되는 부분은 여기 있죠. 발 아래. 여기도 혹시 어근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죠. 발알에 이렇게 형태소가 분석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있는 부사격 조사에 대응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아이의 애가 되죠. 왜 그런지도 이제 보이시죠? 앞에 있는 발알이라는 체언이 양성모음을 취했기 때문에 양성모음의 부사격 조사를 취한 거예요. 바다에 대응되는 중세어는 발알이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느니에 대응되는 부분은 여기 있죠. 가나니. 기본형은 가다고요. 어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가다의 어간 가가 있고요. 나는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위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 어말어미 니 이렇게 왔어요.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 바다에 가는 거예요. 이때 셈이 깊은 물도 무엇을 상징해요? 조선을 상징하게 되겠죠. 1절과 2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용비어천가 1장과 2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비어천가 125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